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 칸트의 취미 판단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앞의 분석을 통해서요. 칸트는 인간의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이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한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미덕이면서 한계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미적인 감수성이 중요하겠네요.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이 세계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강조하는 이 칸트가 말한 미적인 감수성은 개념이라는 것은 묶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묶지 않고 반대로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통해서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적 감수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겠네요.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적 감수성은 지혜라고 보는데 이 미적 감수성을 이야기한 그 이론의 출발점은 바로 칸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합리론자 데카르트는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서요. 미적 감수성, 그러니까 줄이면 감성이 되는 거죠. 애플에서 중시하는 이러한 감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데카르트는요. 합리론에서는요. 이성만으로 충분히 지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감성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칸트는요. 이성만으로는 총체적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 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합리론자 데카르트는요. 연역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라고 지식의 확실성을 이야기했고요. 경험론자 휴문요. 귀납적으로 말했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결론을 100%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합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사상은 칸트로 흘러들어왔다가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칸트에게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는요, 칸트로부터 헤겔로 연결이 되고, 낭만주의, 감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는 칸트로부터 베토벤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감성은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데카르트는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요. 이성은 원리가 있는데 감성은 원리가 없다고 합리론에서는 보았습니다.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여서 감성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미적 감수성은 기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러한 근대 초기에 합리론에 맞서서 데카르트에 저항하여 이 말이죠. 맞서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네요. 미적 감수성이 감성은 미감적 판단력이죠. 부르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칸트는요. 진, 선, 미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은 순수 이성이 담당하고 선은 실천 이성이 담당하고 미는 감성이 담당한다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성, 즉 미적 감수성이 미를 담당한다고 보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칸트는 이 또한 그랬습니다. 감성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그랬죠. 이성만이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원리가 있다.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그러니까 감성은 이성과 대등한,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 동일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펼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원리, 감성의 원리하고 감성의 위상과 가치, 이걸 칸트가 말했죠.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 이론. 이성과 감성이 대등하다. 달리 말하면 국어 영역에서 독서와 문학이 대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국어 능력에 기여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요.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감성의 원리를 말할 것이고 감성의 위상과 가치를 말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게 취미 판단입니다. 미감적 판단력, 다른 말로 감성입니다. 감성의 행위이다. 이게 취미 판단입니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 S는 주어고요. P이다는 수로입니다. 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명제는 평서형으로만 표현되죠.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하는 것이죠. 이성이 하는 규정적 판단인데 순수 이성은 지식을, 실천 이성은 도덕 준칙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위에 보시면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그랬죠.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요. 묶어준 것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이면 클래스, 즉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은 묶어주는 것이다. 그런 건데요. 이 이성이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만드는 것인데 이걸 구성하는 이성이 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러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편적 개념이라고 있죠. 수러 P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규정적 판단의 수러 P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것, 즉 유니버설하다는 것은요. 각각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는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하니까 모두 같은 결론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폭력성입니다. 보편적 개념에 따라서 객관적 성질로서 그랬죠. 여러분 객관적은 보편적이죠.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여러분 물건의 무게를 재면 누가 재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규정적 판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여러분 것처럼이니까요 사실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은 아니지만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객관적 속성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주체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그러니까 판단한 사람의 쾌 또는 불쾌라는, 그러니까 쾌를 느끼면 미고요. 불쾌를 느끼면 추가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인지가 아니라 쾌, 불쾌라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쾌, 불쾌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이와 같은 인지가 아닌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여러분 맛있다, 맛없다 이러한 주관적 감정일 뿐이다 이 말이겠죠.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은 객관적 그리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한다 이 말이죠. 규정적 판단은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 대상, 단칙 명제라고 하고요. 여러 대상을요. 여러 대상하고 모든 대상이 남아 있죠. 여러 대상은 특칙 명제, 모든 대상은 전칙 명제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별 대상을 다른 말로 개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소, 개체, 개별자 같은 말이고요. 묶은 하나의 단위라고 있죠. 하나의 단위, 이것을 보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집합, 개념, 아까 개념을요. 묶어준 것을 개념이라고 했죠. 보편자 같은 말입니다. 대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규정적 판단은 S가 개별자일 수도 있고 보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취미 판단은요. S가 하나의 대상, 개별자입니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직 하나의 개별 대상, 즉 개별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이 튤립은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튤립, 하나의 개별자, 개별자에 대해서만 취미 판단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규정적 판단은
홍길동은 죽는다. 여기서의 홍길동은 개별자죠.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에서의 사람은 보편자잖아요. 하나의 단위. 이렇게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주어와 수어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할 때 빛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빛은 어둠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취미 판단인데 결국 규정적 판단을 설명해서 규정적 판단을 통해서 이 글은 취미 판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자세하게 규정적 판단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취미 판단에서는 예술 작품들이 다 개별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묶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비발디의 사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 말하는 것은 개념적 일반화. 우리 묶는 게 개념이라고 그랬죠. 개념은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일반화를 하면요. 이성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성적 직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판단이 되려면 감성에 의한 직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한 편 되는데 이거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후권 부정식이 쓰였네요. 후권 부정식은 연역 추론의 방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취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후권을 부정했습니다. not 개별 대상. 개별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전권 부정이 되었네요. 후권 부정식이 쓰였고요. 이 뒤에도 또 한 번 후권 부정식이 쓰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봅시다. 우리가 취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미 판단을 하는데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후권을 부정했어요. 다른 목적이 끼어들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취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전권 부정식, 후권 부정식 한번 쓰였고요. 뒷부분에도 또 한 번 후권 부정식이 또 쓰였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봅시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주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로지 대상의 형식만 봐야 한다. 그렇죠? 칸트는 형식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형식을 본다는 것은 어떤 그림의 빛깔, 비례 이런 것만 보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미추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요. 오로지부터 해서 순수한 태도까지가 바로 미감적 태도죠. 그렇죠? 지금 앞뒤가 같다는 거니까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은 미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겠죠. A는 B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은 A는 B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미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미감적 태도가 뭔지 한번 우리 이 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요. 취미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미감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에 보면요. 미감적 태도라는 건 뭐죠? 형식만으로 감정을 끌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형식만으로 된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충분 요건이네요. 형식만으로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끼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요. 다른 목적, 다른 맥락은 끼어들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맥락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형식은 유일한 cause, 원인이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지식은 불필요하다. 또 실용도 불필요하다. 교훈도 불필요하다. 일체의 다른 맥락이 지식 유용성 등등의 다른 맥락이 없어야 한다. 오직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미 판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취미 판단은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 즉 구성원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감적 태도 나왔네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 그러니까 공통감은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죠.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제로 작용한다는 다른 말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감적 태도를 위해서 공통감이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네요. 이거 칸트가 한 말이죠. 지금 칸트의 말이죠.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공통감은 미적 규범, 다른 말로 판단 근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즉 공통감으로 인해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 주관적이라는 말하고 보편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데 합쳐졌죠. 왜 주관적입니까? 감정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여기서의 감정은 공동체 안의, 공동체 내부의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여기서의 보편성은 공통감이기 때문에 보편성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공통감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은 아닌 공통감입니다. 앤디 워홀의 4분 33초는 우리 음악으로 받아들이지만 18세기에는 이런 거는 음악으로 안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통감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보편성과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다른 말로 예시한다는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보시면 이 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미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미감적 태도는 공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취미 판단의 속성인 이 주관적 보편성이 취미 판단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왜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가? 또는 취미 판단의 속성인 주관적 보편성은 그렇죠? 뭘로 설명이 된다고요? 예, 공통감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공통감이라는 것이 취미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A라는 주체의 취미 판단은 A의 공통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공통감이 없으면 취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A의 취미 판단을 보면요. A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공통감, 다른 말로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따라서 맨 끝에 어떤 주체 A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 A의 그렇죠? 공통감을 예시한다,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은 부르디에의 아비투스로 이어집니다. 상류층은 고급 문화를, 하류층은 대중문화다. 이런 내용이죠. 4문단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칸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 한다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됐으니까 A와 B가 대등한 겁니다. A, B 둘 다. 이성과 미적 감수성 이 둘 다 인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속성이죠. 설명해야 한다. 왜 설명해야 합니까? 총체적인 자기 이해를 하려면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 우리 1문단에서 정리했었죠. 이성만으로는 총체적 자기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미적 감수성, 즉 감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 이것은 이성이 지닌 거죠. 이성이 지닌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계는 무한한 것이어서 개념으로는,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 묶는 거죠. 집합적으로 묶는 것, 이게 개념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밝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를. 우리가 현상계만 본다면 이성만으로 돼요. 지식과 도덕 준칙만 얻으려고 한다면 이성만으로 되지만 우리가 형이상학적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한다면 이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감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왜요? 묶어서 일반화하면, 개념 묶어서 일반화하면 취미 판단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죠. 미적 감수성은요.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이 말은 뭡니까? 묶어주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죠. 여러분, 묶는다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묶어주지 않으니까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여러분, 일반화하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속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수성은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한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것을 살려내면 무한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순수 이성은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감성은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성은 고차원적 지적 능력의 하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혜로 보는 견해, 이게 낭만주의거든요. 견해는 무체물이죠.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출발점을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여러분, 18세기 칸트를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즉 이성과 감성은 대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낭만주의는요, 모더니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시는 대부분 모더니즘 시입니다. 이렇게 현대는 이성보다 감성이 중시되는 시대니까 예술의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시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가 아니고 동등하답니다. 지금 국어 영역 문학과 비문학이 10점씩이죠. 동등합니다. 2번.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아니죠. 지금 문학과 비문학이 점수가 이게 선택 과목이 24고 그쵸? 문학과 비문학이 점수가 동일 같다는 얘기입니다. 2번.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객관적 타당성이 아니고 총체적 이해를 결여한다고 보았다. 이 말이죠. 3번.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 이해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4번.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에 합리론에 맞섰다라고 해야죠. 선구적으로 이끌려면 합리론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합리론은 17세기고 칸트는 18세기입니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총체적 자기이해가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 감수성에 대한 설명, 수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미 판단은요. 목적을 배제하죠. 그 다음에 개별 대상을 다루게 됩니다. 1번. 이 장미 개별자죠. 아름답다. 미추니까 취미 판단에 해당합니다. 유용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요? 목적이니까요. 취미 판단 명제의 수러. 여러분 수러는요. 미추만 취미 판단 명제의 수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다 맞고요.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모든은 안 되죠. 전칭이기 때문에요. 위에 취미 판단은 개별 대상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영화의 주제를 다루면 안 되죠. 형식이어야 합니다. 권선징악은 안 되는 거죠. 왜요? 도덕적 판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감정이어야 합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네요. 5번.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 액자식 구조라는 얘기는 객관적 속성인 거죠. 주관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규정적 판단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념적 규정은 예술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에 후권 부정식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취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념적 규정은 개별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답입니다. 2번.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작품의 미를 판정할, 즉 취미 판단이죠. 보편적 규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취미 판단의 속성인 주관적 보편성은 공통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공통감이 취미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특정 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예술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 다른 말로 공통감을 보여준다. 제시문에는 예시한다. 같은 말이에요. 보여준다. 5번. 예술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말이죠.
이거요. 이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취미판다는 미감적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보시면 not A면 not B다. 이거의 대우는요. A라야 B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5번 선지는 취미판다는 미감적 태도를 취한다와 같은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문맥상 기역에서 미음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여겼기, 리은 펼친다, 디귿 끼어들지, 리을 지니는, 미음 퍼전데요. 유의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휘력은요. 유의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유의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시소러스라고 유의어 사전을 잘 활용하잖아요. 1번 보면요.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시면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겼기는 여겼다. 이거는 간주하다와 유의어입니다. 주장을 펼친다. 피력한다.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개입하지. 견해가 퍼져. 확산되어. 모두 유의어 관계입니다. 근데 4번 보시면요. 보편성을 지니는. 여기서 보편성은 무체물이죠. 근데 소지하는은 유체물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